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빼면은 사실 제 계산으로는 한 3,280 정도라 작년 말 대비해서는 올해 20-30% 이상 오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남들만큼 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5년이 가고 26년이 다가오는데 25년은 정말 한국 시장은 글로벌리 제일 탑 원이 되었으니까 원탑 증시를 보여줬고, 사실 뭐 24년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최악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정상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수만 보면 정상화라고 하기에는 좀 높잖아요. 네. 우리 상무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상화 됐죠. 뭐 저도 사실 작년 이맘때 3천은 가겠지라는 생각은 했긴 했지만 네네. 이렇게 4천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었고, 네. 내년 중반, 그러니까 이제 올해 중반에 올라오면서 그래도 뭐 한 3천, 한 3,400은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천 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쭉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확실히 이 시장의 변화나 방향이 굉장히 좀 많이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희만 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실 전 세계 증시가 미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했고, 네. 25년은 24년 미국이 좋았지, 네. 25년은 미국 별로였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신흥국들이. 네. 신흥국도 좋고 뭐 유럽도 뭐 20-30% 오르고 일본도 20-30% 오르고 네네. 그래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쉽거나 약간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올해는 확실히 AI와 관련된 반도체가 장을 많이 이끈 것 같아요. 저희 코스피도 지금 뭐 4,200 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4,100, 뭐 4,000 수준이지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빼면은 사실 제 계산으로는 한 3,280 정도라 뭐 그래도 뭐 작년 말 대비해서는 올해 한 20-30% 이상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남들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훌륭한 두 기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막 70%씩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오른 것처럼 좀 보여지는데, 저는 좀 이게 미국이 아닌 다른 쪽으로의 전환의 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말인즉슨 미국 주식 팔고 한국으로 넘어오든가 다른 신흥국으로 넘어가든가 거의 그런 얘기하고 흡사한 얘기인데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미국이 안 된다 이건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도 뭐 작년 재작년에 막 20%씩 이렇게 났는데도 올해 뭐 한 16% 이렇게 S&P 500 올랐으면 훌륭했죠. 잘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혁신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어떤 이익에 대한 창출 능력들은 높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올해 관세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유럽이나 뭐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만 너무 모든 것을 독식하던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달러가 뭐 저희 워낙 약해서 그렇지 달러가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 이후 뭐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초만 해도 미국 예외주의라는 얘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자산, 뭐 미국 주가, 달러. 근데 미국 주가, 미국 기업들 잘 하죠. 그렇지만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가 약간의 이런 그 미국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좀 중요한 변곡점에 이게 이제 확 바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강세장이라고 보십니까? 강세장은 맞는데 너무 일부 섹터만 올랐다는 거예요. 편중이 어마무시했는데요. 제 체감은 그냥 3천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4천 갔으면 여의도가 뒤집어졌어야죠. 그래도 요즘 뭐 금요일날 저녁에 식당은 채워지긴 하더라고요. 아주 꽉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지. 맞아요. 점심 시간에만 와글와글 하지 저녁 시간까지 와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저희 회사만 해도 돈을 조금씩 벌기는 하는데 그게
코스피가 올해 70% 올랐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요거를 이제 환원을 해보면 20년 코로나 이후에 반짝장, 20년, 21년 장의 그 뜨거웠던 거에 비하면 좀 아유, 차갑다는 얘기죠. 예.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코스닥이 별로였다. 아, 그렇다. 저희 회사 맞아요. 고객들님들은 어. 코스닥의 뭐 배터리나 바이오 이런 음. 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쪽에서 좀 크게 오르지는 음. 못하고 음. 너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해서 올랐는데 오히려 그때가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더 뜨거웠어. 예, 맞아요, 훨씬 맞아요. 체감이 좋았어요. 조선방산 오를 때가. 네. 근데 9월, 10월 들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도를 해서 주가가 3,400에서 4,000 갈 때는 사실은 여의도에 있는 기관 매니저들도 다들 우울해하시고 10월 달에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야, 우리 큰일 났어. 다 그러는 거야. 예, 야, 우리 하이닉스 안 갖고 왔는데 우리 망했어. 그러니까 하이닉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코스피 200 그냥 ETF 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없죠. 재간이 별로 없더라. 네. 올해 진짜 골 때렸다. 네. 올해. 10월 달에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수 ETF 사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다들 너무 고민을 하시니까 하이닉스 올해도 엄청 올랐는데 네. 여기서 더 올라요?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럼 어떻습니까? 25년 지수 ETF가 승자였는데 거기다 레버리지 쓰신 분은 완벽한 승자였고 26년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6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범위는 저는 좀 퍼진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 대한 매력은 뭐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35% 정도잖아요. 이건 거의 역사적으로 네, 높은 굉장히 편이죠.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아주 과하지는 않은 게 음. 이게 내년도 이익을 위해서 반도체가 크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 3%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과하진 않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 그 반도체가 돈 많이 벌 18년 같은 경우 네. 이익 비중이 더 컸었나요? 코스피 전체에서?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금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다 사상 최고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는 갖고 있어야 되고 디폴트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그냥 시장만큼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은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올해 그 말씀하신 대로 체감이 좀 안 됐던 게 중소형주 그다음에 코스닥 주식들이 좀 약세였다.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되게 어떤 측면에 합리적인 게 올해 올라간 거는 실적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는 네, 것.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포워드 1년 포워드만 쳐도 현재 절대 비싸지 않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정책 관련으로 올랐던 배당 관련주는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 쳐보면 굉장히 하단 네. 수준이고 다른 평균에 비하면. 그러니까 코스닥은 비싸잖아요. 밸류에이션을 쳐보면.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뭐 그 상위권 기업들 보면 뭐 앞으로 이 돈을 크게 벌긴 하겠으나 멀티플 해보면 너무너무 과거에 못 보던 멀티플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26년도도 혹시 이런 식의 시장이 연장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내년 상반기만 보면은 조금 이게 그 어떤 상승 종목의 범위가 좀 퍼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1분기에는 코스닥도 조금 반짝거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반도체보다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나, 네. 뭐 이런 그냥 그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이외에 이제 투자가 갈 수 있는 산업들이 네. 조금 더 힘을 내년 초에는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중반 이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출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저는 안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비싸기도 하지만 그냥 매크로 관점에서만 보면은 결국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 소부장하고 배터리,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다 투자를 많이 할 때 좋은 기업들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기업들 다 해외에 가서 투자를 하고 그치.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에 투자하시고
그 안에 투자를 아무도 안 하는 것 그래 같아요. 국내. 네. 네. 안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하니까 원 달러 음. 환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약한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사실 뭐 이 정도로 기업들이 돈 번다고 하면은 원 달러가 약세일 이유는 별로 없는 거고 네. 내년도 그나마 높진 않지만 성장이 조금 돌고 근데 내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래도 지금이 교육 조건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 교육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수출 물가에서 수입 물가를 뺀 건데 음. 수출 물가는 당연히 뭐 반도체 가격 이런 거 네. 생각하시면 되고 수입 물가는 당연히 이제 유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유가 빠지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음. 이게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바기닝 파워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건데 18년 이후로 최대 폭의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가격은 올라가지만 네. 물량은 별로 안 는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부장이 붙질 않아요 네. 지금. 네. 근데 이게 저는 지속 가능하진 않아서 결국은 캐파를 늘리지 않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막 음. 뭐 이재용 회장님께서 뭐 500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투자는 는다. 늘릴 수밖에 없다. 네네. 더 병목 현상이 세지게 되면 전자나 하이닉스한테도 무리다. 그래서 좀 이게 투자를 하면서 소부장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내년에 뭐 국민성장 펀드 이런 돈들이 지금 그 준비되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뭐 당연히 반도체나 AI 들어갈 거고. 네. 근데 뭐 모빌리티 자율주행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제약 바이오도 가고 배터리도 가고 이러면서 지금 돈이 좀 부족하거나 조달이 잘 안 되는 쪽에 조금 숨통이 트일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교육 조건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그나마 안에서 조금씩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투자 계획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내년에 조금 저희가 실제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나 소부장이나 코스닥 기업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힘을 좀 낼 걸로 저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진짜 따져보면은 뭐 최근에 뭐 신용장고 최고 찍었다 막 이러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게 3천 넘었을 때 최고를 찍었던 거 아닙니까? 21년도 1월 달에. 그래서 그때 없던 신용장고를 찍었으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조정을 받았다. 맞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물론 달러 환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원화 기준으로만 보면 30%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이. 네. 근데 신용장고 조금 더 오른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시장 지수는 혼자 쫙 뽑았는데 수급은 못 따라간 그런 형국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땡길 수 있는 힘 있는 애들만 올라서 그 따지고 보면 은행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금융 쪽에서 은행, 증권 뭐 이런 쪽도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 되니 특별히 은행이 더 그렇긴 한데 걔네들이 사실 작년보다 한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주가가 지수는 쫙쫙 말아서 네. 올렸는데 수급이 그렇게 뜨거웠지는 아유,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자꾸 신문에 신용장고 B2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자님들한테 네.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시총 대비 진짜 시총 대비 신용 잔고는 오히려 떨어졌어 비율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뭐 B2를 걱정할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과열에 대한 조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수가 그게 진짜 웃겨. 4천인데. 네, 4천인데 과열 조짐이 네.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빠지면 그냥 사도록 가는 게 맞는 거죠. 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고, 근데 오히려 조금 저는 이게 좀 그래서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장이. 네네.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작년에는 2,400 밑에서 시작을 해서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싸죠 뭐. 네. 근데 좀 올랐는데 지금은 지수가 이제 4천에서 어쨌든 내년에 시작을 하니까 변동성은 좀 많이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방향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98년에서 99년, 2000년 갈 때 이렇게 저희 국내 주식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98년에 IMF 때 코스피 3,000 밑에서 300 밑에서 이제 98년 말에 이제 한 600 정도 가고 600에서 다시 1000 갈 때 네.
그래서 99년에 보면은 코스피가 거의 8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80% 오르는 과정에서 20% 넘는 조정이 2번 나타나고요. 네. 10%가 넘는 조정이 또 2번 나와요. 네네. 그 얘기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음. 되게 센 하락장이 한 번씩 음.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뭐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조금씩 큰 조정이 나오되 그래도 시장은 좀 우상향하고 또 좀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기울기보다는 이렇게 폭이 조금 올해보다는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6년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얼마나 과열 나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투자자분들의 돈이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그쵸.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과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핵심 질문 중에 하나인데 소위 말하는 머니 무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머니 무브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은 없는 중에 사상 최고가가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면. 그렇죠?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해외 네. 주식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아닌데 맞아요. 지수만 맞습니다. 그냥 매우 가파르게 쫙 올라버렸는데 지수가 올랐으니 그 다음부터 머니 부부 소위 말하는 해외 주식에서의 이전 또는 예금에서부터의 이전 또는 부동산에서부터의 이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근데 사모님께서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진짜로? 저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고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공급이 별로 없으니까. M2 너무 많잖아요. 네. 그죠? 사실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요. GDP 대비 M2 규모는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도 차트 비교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은 많은데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서 문제였던 거지 돈이 부족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갇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의 방향을 이제 제도라든지 네. 세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돈이 많고 근데 뭐 부동산이 뭐 빠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사람들이 막 살 수 있는 환경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러면 뭐 돈은 많은데 돈이 갈 데가 없으면은 점진적으로 어쨌든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어쨌든 제일 좀 중요한 변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 제일 중요한 변화는 ETF 쪽, 특히 IRP 쪽에서 네. 돈이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사이드 쪽에서 한국의 ETF 매수로. 그러니까 네. 최근에 기관은 쉼이 한 개도 없는데 가끔씩 보면 매매 비중은 꽤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순매도 규모가 크다. 결국은 액티브 펀드들을 다 죽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지금 기관의 순매매는 ETF의 연원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후배들이나 네. 뭐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다 그냥 ETF 운영 쪽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진짜로? 예, 애널리스트들이 ETF 운용을 하고 싶어한다. 예, 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규모가 너무 사이즈가 어쨌든 굉장히 커졌고 예.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테마형 ETF라는 거. 액티브 ETF도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렇지. ETF의 성격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사실 ETF의 근원적 하고 달라. 그거. 근본이 다른데 근본이 다른데.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알파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장사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의 힘과 더불어서 돈의 힘이 어마무시해진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계속 시장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시장의 바닥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예탁금 많이 늘긴 했어도 네. 개인 투자자분들 판 거 생각하면 그렇지.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네. 그러면 돈이 언제 들어오냐? 들어오긴 할 거냐? 음.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은행에 돈 그 예금으로 노후나 앞으로의 어떤 1, 2년 동안의 그 자금 계획을 하시는 분은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네. 그게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저희 이제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 다들 나만 가난해지고 있다고 다들 그러는데 다 맞춰가지 진짜. 아니 그게 이제 어. 일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노동의 소득보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치. 이 물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딴 걸 해야 됩니다. 네. 뭐 ETF를 하든 뭐 주식을 직접 하든 음. 뭐 해외 주식을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돈으로의 이동은 분명히 올해 중반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 아직 이게 이제 막 물길을 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지 시작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게 천천히 되면 될수록 오히려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26년에는 이런 자금 이동이 지속되고 본격화될 것이다. 네. 만약에 그렇게 자금 이동이 된다면은 조금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부동산 돈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 부동산은 이제 묶여 있어가지고 뭐 묶여 있어서 못 나온다. 이제 예전에는 코인이든 이제 주식이든 돈 벌어서 부동산 해야지라는 그렇지. 것들이 좀 컸고 네네. 지금도 강남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크지만 네. 부동산 쪽으로의 어떤 기대 수익률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플레에 대한 해지인 거지 이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는 저는 조금 꺾이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과열은 결국은 일반적인 머니 부부가 조금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네. 과열이 그때는 우리가 지수하고 상관없이 과열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진짜 지수 혼자 플레이한 것 같아. 네. 25년도 끝날 때 보니까 저도 좀 놀랐던 게 4천인데 어떻게 이렇게 냉랭하지? 네. 네, 그게 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천의 그런 그쵸. 뜨거움이. 그러니까 좀 스마트머니 또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진입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중적 흐름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음.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간의 이 주식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 너무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상 최고치다. 네. 그럼 막 투자를 막 한대요. 막 한대요. 투자를. 예. 네. 사상 최고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막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저희 한국 투자자분들은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니까 주식 막 판대요. 우리는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20년 박스권이었으니까 거의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좀 이제부터 올해부터 해서 바뀌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박스권이 깨지고 올해는 진짜 20년 만에 상승 추세 온다. 예. 상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희가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을 올해만큼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주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상승장이 시작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70% 올랐는데 내년에 70% 오르긴 어렵겠죠. 그렇죠. 올해 너무 많이 네. 올랐으니까 지수만 너무 올랐어. 근데 네. 어떻게 그 정책 효과는 지속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요 최근에 의외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조용하고 1차, 2차 상법 개정되고 했는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조금 그 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좀 그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세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제가 무지무지 중요하고 세제는 자산 배분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기억에도 분리과세 때 부동산을 넣으면서 많은 분들이 꼬마 빌딩이든 뭐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좀 컸었잖아요. 네네. 물론 이번 정부에서 3년 일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책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마 본격화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자산 배분에 있어서 주식으로 돈이 조금 더 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배당을 높인다 또는 배당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시장의 레벨 자체가 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장의 레벨을 결정하는 거는 기업들의 이익이고 배당이라든지 세금 제도를는 결국은 주식시장의 바닥을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고점에서 주식시장이 빠질 때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특히 위기 때는 뭐 반토막도 많이 났었고 그렇죠.
휘청휘청 한 번씩 큰 조정이 있을 때는 막 20%씩 25%씩 이렇게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되면 주가가 고점에서 주가가 빠져도 바닥에서 살려는 돈들이나 힘이 굉장히 세지면서 예전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면서 시장의 어떤 바닥이 꾸준히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저는 배당이나 이런 그 제도의 어떤 핵심은 코스피 5천하고 아무 관계 없고 바닥을 높인다. 네. 그리고 시장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장기 투자가 되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좀 봅니다. 일단 이제 26년을 맞이하는 투자자들에게 우리 허전 사모님께서 당부 말씀을 한번 해 주신다면. 아, 당부요. 네. 사실 올해는 정말 대표님 말만 따나 하다가 고스피 4천 왔는데요. 근데 이게 물론 그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워낙 높은 코스피 4천이라는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은 레벨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금 예전보다는 변동성도 좀 커지고 또 미국 시장도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예전보다는 그 저희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걱정은 좀 9월달, 10월달 단기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요즘 선진국 국채 금리 같은 것들 보면 되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예전하고 분명히 좀 다른 환경이긴 한데 주식시장은 조금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은 좀 강심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네. 빠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네. 결국은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야 수익을 좀 낼 수 있고 약간 불안해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뉴머니들은 내년에 이렇게 처음 요이 땅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좀 내년은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좀 뚝심 있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제일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양극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근데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고 해서 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거기서 약간의 또 투자 기회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좋았던 업종들도 앞으로 좋을 거긴 한데요. 이제 너무 그쪽에만 막 AI나 막 반도체도 좋지만 반도체가 좋아져서 그 다음에 뭐가 좋아질 수 있을 건가. 이렇게 조금 한 단계를 넘어서서 시장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은 약간 레거시 소위 말해서 다들 이제 좀 올드보이라고 생각했었던 의외의 산업들에서도 꽤 기회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님과 함께 지난 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봤고요. 특징적인 흐름도 돌아봤고 그리고 전망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허재한 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